7월 10일 일요일날 또 재개강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구황사 방송입니다. 7월 모의고사 해설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등급컷은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려움을 겪었을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어려운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수능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들이 있죠. 그런 행동들을 연습하기엔 괜찮은 시험인 것 같아서 같이 살펴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먼저 독서론 파트인데요. 독서론 파트는 6월 평가원 이전에 독서론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밀도가 높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함정이 숨어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중심 내용 파악 위주의 읽기를 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6월 이후에는 굉장히 진지한 비문학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다 적용하면서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쉽게 풀리는 그런 비문학 지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를 접근해 줘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지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조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좀 내용을 끊어보면 이래요. 같은 내용들이 쭉 반복이 됩니다. 왜? 쉬운 지문이니까. 쉬운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면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문들이 좀 쉬운 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정조라는 사람은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네요. 실용적인 독서를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래요. 그 다음 쭉 봤더니 실용의 뜻, 그리고 옛날을 바탕 삼아 역사서 긍정, 소설 부정, 그리고 자세 중시. 자세 중시라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뭐죠? 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책, 작은 책 싫어하고, 그 다음 누워서 보는 걸 싫어한다. 뭐 이 정도의 내용까지 보면 빠뜨린 거 없이 봤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문이 도덕과 인륜을 다스리는데 하다가 쭉 보니까 독서를 하나의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했다. 하나의 틀에 매이는 독서를 싫어했다. 그리고 유연하게 확장해 읽는 독서를 지향했다. 아, 요걸 좋아했구나. 그 다음 경전을 읽을 때 쭉 하다가 무조건 따라 읽어서는 안 되고 새롭게 해석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요 내용 정도. 그리고 무조건 따라 읽는 거 싫어한다. 뭘 싫어하고 뭘 좋아했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쭉 해도 심신으로 체득하는 걸 좋아했고 암기하는 걸 싫어했다. 그 다음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책에 담긴 것을 체득하여 오케이. 그 다음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강조했다. 매일 정해놓는 거.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번호 붙이면 되겠네요. 한 권이라도 반복. 그리고 치밀하게 읽어야 한다. 그리고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 하는 걸 싫어했고요. 대요가 뭔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서 읽는 걸 싫어하고요. 토론을 통해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했다. 끝. 내용 다 봤네요. 1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3번을 읽어도 치밀하게 읽어. 즉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좋은 걸 싫다고 말하거나 싫은 걸 좋다고 말할 겁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내용일치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보기 내용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윗글이 기준으로 작용한다 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에 있는 A, B의 내용을 알되 그걸 윗글과 연결지어서 어떤 말로 해석을 해놓으세요. 말 바꾸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A, 약간 부정적인 일을 했네요. 그리고 B,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만 말면 보기만 읽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하면 체득 안 하고 암기만 한 사람. 얘는 암기는 안 했지만 뭘 한 사람, 체득하고 실천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윗글에 있는 내용과 연결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A는 나쁜 사람, B는 좋은 사람, 근데 체득이라는 말이 같이 있는 내용까지 보면 적절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B는 경전의 내용을 실천했다. 체득, 실천. 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건 옛날 화법과 작문 시절에도 그렇고 독서론에서도 언제나 지켜지는 게 있죠. 윗글을 읽지 않아도 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온다. 그건 실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가 무엇인가? 학생의 반응이다. 반응만 읽고 풀라는 거지 윗글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까랑 다르게 없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시면 좋고 한번 같이 볼까요? 얘 내용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정조의 독서법에서 그랬어.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 긍정적인 반응. 하지만
소설도 충분히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소설을 부정했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설 긍정하는 어떤 윗글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죠.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왜 정조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아봐야겠어. 추가 탐색을 다짐했네요. 딱 이 말로 요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요약하는 형식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대충 어떤 행동을 했다, 대충 어떤 태도를 보였다 라는 어떤 행동의 껍데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요약해 주시면 딱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는 적절한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걸 물을 땐 언제나 이렇게 말했죠. 막연해도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답을 먼저 만든 후에 선택지에 가야 한다. 그냥 무작정 선택지를 보고 그런가 아닌가를 하면 바보가 되기 쉽다. 기준 없이 판단하지 마라. 언제나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답은 4번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비슷한 껍데기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의심할 그런 여력은 없겠죠. 이 정도의 내용이 독서론 관련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긴 지문이죠. 열심히 같이 읽어봅시다. 가지문.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상상력이라는 게 뭐 주요 화제 정도가 되겠네요.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흉이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또 나왔죠.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흉이라는 사람은 상상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예 다르게 했는데요. 원래 상상력이라는 건 뭐였다? 거기에 써있죠? 신체적, 선천적.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휴은 어떻게 했다? 정신적인 건 신체적의 반대말일 거고요. 후천적인 건 선천적인 거의 반대말이 되겠네요.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오케이. 휴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인상은 이렇게 나오니까 1번과 2번 번호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1번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관념은 2번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이다. 1번과 2번의 관계가 있네요. 1번과 2번은 뭐다? 얘는 지각이라는 게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1번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재료, 뭐와 같은 감각 같은 거 곱씹고 가야 됩니다. 2번 관념은 뭘 한 거래요?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이다. 1을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다. 어디에? 마음속에. 이름 한 번 더 곱씹고 갈까요? 1번은 인상, 그리고 관념.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 2번은 1번은 그냥 재료에 불과하고 2번이 떠올라가지고 뭘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휴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킨다 라고 했네요. 이미지가 몇 번인데요? 2번. 인상은 1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즉 관념 그 자체를 하는 것, 얘를 뭐로 보았다?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것이다. 관념을 토대로, 관념은 몇 번이죠? 관념은 2번인데 이 2번에는 1번을 바탕으로 한 2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한다. 인상으로부터 관념을 만드는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가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구나. 근데 어떻게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하지? 얘가 토대가 되는 거니까 이 토대를 만들려면 상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문단에서 어떤 일을 했나 쭉 살펴보세요. 흉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것과 아예 반대되는 걸로 상상력을 정의했고, 지각을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하는데 걔는 1번과 2번으로 나뉘었으며 1번은 재료에 불과해 2번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게 2번이었어. 우린 2번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력이라는 거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기본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 오케이. 휴은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똑같네? 능력으로 상상력과 함께 기억을 제시한다. 상상력 다음에 기억도 있군요.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기억과 상상력은 이제 A, B라는 이름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이 A면 좋겠죠? 먼저 나왔으니까 기억은 B, A입니다.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되는데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다. 위에서 생생함의 정도라는 내용이 나왔나요? 나온 적이 없죠?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관념을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생겨나는 이미지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더 생생한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라고 하죠.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재생한다. 얘는 생생함이 딸리나 봐요. 그 다음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즉 인상으로부터 쭉 관념을 끌어오는 그것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하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또한 기억이 최초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차이점 두 번째네요. 얘는 생생함이 더 컸고 얘는 순서가 나름 있었다. 근데 얘는 순서가 없대요.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순서가 있는 이유는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상상력은 어떻대요?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각 인상들의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인 것이다. 시간과 장소가 없다 이거군요. 즉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갑자기 지금까지는 상상력은 생생하지도 않고 시간과 장소 같은 것도 없어서 순서도 뒤죽박죽 되어 있는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그렇게 쭉 서술을 했는데 갑자기 상상력에 대해 좀 다르게 보는 게 생겼네요.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왜? 얘는 순서가 없으니까. 생생하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당연하죠. 기억도 마찬가지죠.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얘는 재정리라는 말과 똑같은 건 결합과 분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은 재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재정리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차이를 생각하고 이 문단을 넘어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단 쭉 살펴보니까 기억과 상상력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생함 차이. 기억이 더 생생하다. 그 다음 순서 차이. 그 순서 차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 얘는 결합 및 분리가 되는 게 상상력이었고 걔는 재정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 그러나 휴문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본다. 관념 연합의 원리,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습득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제시하면서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1번, 2번, 3번 이 정도.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제약이 있군요. 결합과 분리를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군요. 유사한 관념들끼리 1번 시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2번 인과관계에 있는 관념들끼리만 결합할 수 있다. 휴맥의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이라는 건 안 좋은 것이다. 얘는 1, 2, 3 없이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 3문단은 꽤나 정리하기가 쉽죠? 재정리할 수 있다. 결합 및 분리할 수 있다. 되게 마음대로 자율성을 주는 줄 알았는데 휴문 1, 2, 3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1, 2, 3이 없으면 환상에 불과한 쓰레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또한 휴먼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상력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대요. 이해하기는 어렵죠.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 위에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성이 있다? 갑자기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밑에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것이다. 동일성은 상상력이 원래 납득이 안 갈 땐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나름 납득을 해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이 밤사이에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냥 마지막 문단을 따로 묶어서 처리하시고 끝내면 돼요. 상상력,
항상성, 동일성. 각각의 관계 파악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일단 상상력이라는 항목에 항상성, 동일성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같이 배워야 된다는 점 정도는 마지막 문단으로 따로 보고 이제 글 전체를 리뷰해 보시면 오케이 1번과 2번의 관계 받고 기억 vs 상상력이라는 주제가 있었으며 1, 2, 3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상상력의 어떤 자율성이 존중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따로 갑자기 항상성, 동일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리뷰하시면 끝나는 지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실전에서도 시간 없다고 막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문단별로 내가 모든 걸 다 했나? 그리고 이 지문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계속 점검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안 한 내용이 있다면 돌아가서 다시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 읽었으니까 문제 풀러 가볼까요? 이게 갈수록 이득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가와 나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갈수록 가만 읽고 문제 풀러 가기가 별로 이득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할 일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손해가 발생할 일은 별로 없죠. 취향 차이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읽고 가 관련 문제 풀기를 해도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좀 깨지는 느낌으로 좀 짜증난다면 안 해도 된다. 요 정도의 이제 취향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러 갈게요. 1번 가와 나는 모두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우면 되죠. 왜 흉밖에 없으니까. 2번 흉 쓰고 가는 맞아 이럴게요. 3번 가와 달리 가는 정말 이러지 않았는가? 두 개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가와 달리는 괜찮아요. 나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 개념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나만 보면 돼요. 일부가 맞았든 일부가 틀렸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가 뒤에 내용에 100% 맞지 않는다면 가와 달리라는 말은 허락할 수 있으니까요. 나에 대해서 보고 3, 4번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념의 형성 배경과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형성 배경이 뭔지는 안 나왔고 그 다음 긍정적인 영향 흉이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 적이 없는데요. 지울게요. 2번은 가가 맞으니까 나만 맞으면 돼요. 즉 2, 3, 4는 나만 맞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고르면 되는 그런 선택지가 돼버린 거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넘어가면 되겠죠. 어이구 5번 가 단독이네요. 가에서 알 수 있는 흉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지닌 항상성 때문이다. 상상력, 항상성, 동일성. 마지막 문단 보고 처리하기로 했고요. 1번 넘어가면 되겠죠? 2번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우린 이게 어떤 파트인 줄 알아요. 여기죠. 기억과 달리 상상력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관념들. 얘는 2번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1번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 맞죠? 1번이 인상 맞잖아요. 1번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 1번으로부터 만들어진 2번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관념만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네요. 실제로 아까 뭐라고 말했죠? 인상과 관념들은 만들어낸 인상과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인상은 만들어낼 수 없고 관념 즉 얜 1번이었고 얜 2번이었으니까 2번에 대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확실한 정답의 근거는 1번을 만들어낼 순 없지만 이라는 워딩에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해설이니까 같이 볼까요? 3번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하다. 왜? 환상에 불과하니까. 4번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생생함에 대한 비교 파트가 분명히 있었죠. 기억이 더 생생했다. 넘어갈 수 있고요. 5번 상상력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다. 여기 이미지라는 게 관념에서 재생되는 거였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이게 상상력이자 기억이었으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6번은 나, 7번은 기억 니은인데 기억 니은 본 적 없는 것 같죠? 나에 대한 거였고 8번 요 녀석과 그 다음 요 4번만 판단하고 갈게요. 휴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는 가의 견해.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 즉 관념 얘는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가 이미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미지를 재생해서 보존하는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지는 관념에 해당하는 거였고 1번은 괜찮네요. 4번 휴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라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 감각이 대상과 접촉하면서 획득되고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사고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상력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 과정은 있을 수 없다.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 감각 아까 어떤 내용이었지? 1번 감각이었고 그 다음 2번은 이미지이다. 이해하고 생각한다.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 감각은 인상이었죠? 그 인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 경험이라는 워딩이 있었나? 관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감각으로 인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 되네요. 얘도 지울 수 있겠네요. 1번과 4번 지웠고 2, 3, 5에 대해 나를 읽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읽으러 가볼게요. 좀 색깔을 바꿔서 하는 게 좋겠죠? 해보겠습니다. 칸트는 흉과 달리 상상력을 선험적인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선험적이라는 건 먼저, 뭐보다 먼저, 경험보다 먼저 있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걸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대충 몰라도 넘어갈 수 있겠죠. 모르면 어휘력적인 측면이니까.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감성은 여기에 번호 붙이면 돼요. 2번, 3번, 4번 이렇게요. 1번 감성은 대상에 의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지성은 뭐야? 3번이네.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말한다. 상상력은 서로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1번이 있습니다. 감성은 뭔데? 감각적으로 주어진 걸 오감을 통해 오감, 감각기관 이런 거죠. 그 다음 3번 지성. 이들은 이질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질적일까요? 얘는 개념을 형성하고 먼저 개념을 형성하네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감각기관을 통해 하는 게 아니네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것까지인데 2번인 상상력은 뭘 한대요? 감성과 지성을 연결한다. 1번과 3번을 연결해 준대요.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한다.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한가 보죠?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구나. 상상력에 의해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될 때 도식화가 일어난다. 뭐야? 이 결합이라는 말은 도식화랑 서로 대응되는 내용이었잖아. 감각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1, 3일 때 결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럴 때 도식화가 나타난대요. 그렇구나. 이성은 4번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 상상력, 지성에 의해 축적된 많은 지식들을 감성, 상상력 1번, 2번, 3번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화한다. 이념이 뭔데? 영혼, 우주, 신 이게 이념의 어떤 예신가 봐요.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고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1, 2, 3, 4가 되게 달라야 됩니다. 1번과 3번은 반대말이고 2번은 그걸 연결해서 두 가지 어떤 내용을 형성하니까 다를 겁니다. 4번은 엄청 높은 차원이죠. 1, 2, 3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며 굉장히 높은 영혼, 우주, 신 이런 급이 나와야만 4번 이성이 되는 거예요. 되게 다르게 내용 파악이 됐다면 넘어갈 수 있죠.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될 수 없다. 인식이 1, 2, 3, 4 인식 능력이었는데 이게 있어야지 가능하다. 즉 선험적이라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칸트는 상상력을 결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결합과 도식화 공부하고 오세요. 감성을 지성으로 전달하면 결합이고 지성을 감성으로 하면 도식화고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한다. 1, 2번이 되겠네요. 재생력 상상력은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으로 먼저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에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이루어진다. 종합이라고 하는데 종합 봐야겠네요. 서로 다른 시간들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결합하게 된다. 가령 내가 사과를 보았을 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결합해내는 것을 종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 결합이란 말이 있네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감각을 지성으로 종합하는 것. 그리고 결합은 종합이라고도 하는 것.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도식화니까 뭐야? 지성을
감각으로 하겠네요.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도식은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왜? 지성이 먼저 있고 감각이라서 여기 단계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얘가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험적 형식을 말한다. 선험적이라는 말 한 번 더 나왔네요. 이러한 도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생산적 상상력은 두 번째는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칸트는 휴미 경험적인 차원에서 결국 휴문 경험적인 건데 얘는 선험적으로 했다. 경험 이전의 것으로. 근데 선험적인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도식밖에 없는데?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 도식 관련한 내용이 감각 있기 전에 지성이 작용하는 이것만 도식이고 좀 선험적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두 문단은 아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렵지는 않을 거고 물어보면 돌아가서 다시 보면 되는 그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이거 뭐 정리됐나요? 첫 번째 문단은 번호 붙이는 거였고 그 다음 1, 3, 2의 관계 파악하는 게 처음엔 중요했으며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파생되는 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했죠. 이성은 한참 높은 차원이라는 거.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했으며 그 상상력 자체가 없으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까지도 봤네요. 그 다음 두 가지로 나눴죠.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1번, 2번이 아까 봤던 그 종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내용이 나눠지게 돼가지고 갑자기 아까 했던 내용을 계속 말하는 거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따 문제에서 물어보면 여기로 돌아와서 분명히 알 수 있겠네. 요 정도로 읽어내면 딱 좋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4번, 2번부터 제발 나는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누군데 칸트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 견해를 통해 뭘 했다가 없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답은 2번이네요. 다행이다. 3번, 4번을 볼 필요가 없는데 3번, 4번 틀렸겠죠? 나에서 틀렸을 겁니다. 두 개념의 장단점 그런 거 없었고 또 의와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어섰다. 이것 때문에 얘를 찍어버린다면 너무나 허무한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답은 2번이었고요. 5번 문제 아까 풀었으니까 넘어갑니다. 나에 따라 1, 2, 3, 4 공부한 거 다시 떠올려요. 아니면 다시 가서 공부해. 1번과 3번이 서로 반대되는 거였고 2번은 요렇게도 저렇게도 연결해주는 것이었으며 4번은 혼자 엄청 높은 차원이었다. 감성을 통해 인정. 감각기관이니까. 2번 이성을 통해 우주급 나오니까 인정이죠. 3번 빗소리가 들렸을 때 태풍이 가까이 와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판단 그 자체니까 지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들렸을 때니까 감성도 작용했을 텐데 왜 그러지? 하면서 세모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귤감 포도를 바라보며 받아들인 다양한 감각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 당연하죠. 그 후 과일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감각 지성일 거고 지성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다. 얘는 개념을 형성한다. 종합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3번이랑 4번은 같이 맞는 말이 되겠네. 5번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성은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우주, 신, 영혼 그 급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했다라는 내용에서 이성을 가져가 버리면 그냥 읽으면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성이 아니라 지성이었고 비슷해 보이는 말들의 어떤 다른 느낌을 지문 안에서 이미 결론 내고 온 사람만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기억과 니은. 기억 뭔데요? 기억은 이렇게 말할게요. 감각을 지성 쪽으로 종합하는 거. 니은은요? 지성을 감각 쪽으로 도식화하는 거였는데 요 지성만 가지고 도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선험적인 무엇인가다 라고 말했던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상상력이긴 합니다. 미리 할 거 다 했죠?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는 능력이다. 별개로 작용할 순 없겠죠? 감각, 지성 같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경험의 수용과 인식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수동적? 근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고 일단 넘어가도 되겠죠? 딱 맞는 내용은 아닐 테니까.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 감성과 이성? 감성이 있는데 이성? 이성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니은과 달리 기억은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했나? 감각을 결합하는 건 맞는데
훑어보는 과정이 있었나?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있으면 밑에는 없을 거예요. 왜? 위랑 아래는 아예 반대 내용이고 되게 다르니까. 여기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봤더니 훑어보는 과정 필요하다? 답은 4번으로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선엄적. 아이고.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이렇게 가야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을 바로 찍지 않고 쭉 내려와서 4번에서 한 번 더 찾고 찍은 다음에 5번은 완벽하게 지우는 이 정도 문제풀이 해주시면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었네요. 8번 아까 2, 3, 5를 남겼죠?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보기 내용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놀라운 창조성을 지닌 능력으로 인간이 이룩한 문화는 모두 상상력의 산물이다. 상상력을 긍정하는 거네요. 그 다음 상상력은 사물의 닮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다.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다? 이건 윗글과 다른 내용이네요. 감각은 사물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감각은 그냥 감각기관 통해 느끼는 그거일 뿐이었는데 여기서 상상력과 결국 포함 관계를 형성하니까 되게 다르죠? 그 다음 아까 봤던 내용이네. 2번 상상력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까진 괜찮네요. 근데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판단한 다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아이고 우린 미리 파악한 적이 있어요. 이건 본문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가든 나든 간에 본문과 아예 다른 입장이었고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괜찮았고 얘는 6편과 다르게 어휘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A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판단을 내린다. 판단과 가장 비슷한 말이 같이 쓰였으면 걔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 판단 가장 비슷하네요.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지문 좀 길었지만 같이 열심히 봤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 수동적인 거 니은에서는 아예 반대말이 나오죠. 능동적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아마 완벽한 문제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추가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술 지문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 지문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별로인 이유는 이 안에서 관심 없이 읽는 친구들은 읽었고 문제 풀 때 근거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어 하고 그냥 깔끔하게 풀리는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에서 내용을 읽다가 서로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가운데 이건가? 저건가? 이거 뭐지? 하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지문은 그렇게 생긴 호기심을 이 지문 안에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지문인 것 같던데요? 제가 이런 거에 좀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별로인 지문이라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이것과 관련한 어떤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내용만 띡뚝 잘라가지고 문제를 내고 문제는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내긴 냈으니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어서 전형적인 제 생각입니다. 교육청스러운 지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런 느낌 별로 없었는데 이 지문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었던 뭐 그런 저의 소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문 읽고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찬찬히 한번 해볼게요. 객체 탐지란 사람, 동물, 사물 등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아 각 대상의 크기에 맞는 경계상자를 표시하고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경계상자 안에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작업이다. 그냥 쭉 읽고 이 정보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 표시하고 바탕으로 판별하는 작업이다. 내용을 나눠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주면 안 쓰고 넘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안 넣어져. 미치겠어. 내용 흘릴 것 같아.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쓸까? 위치 찾기 크기에 맞는 경계상자 그 다음 뭐를 바탕으로 미리 학습된 데이터 미리 학습 그 다음 어떤 객체인지 판별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다른 내용을 쓴 게 없잖아요. 괜히 한번 쓰는 가운데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모델은 2단계 방식과 단일 단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2단계 방식은 이러네요. 그럼 먼저 뭘 찾아야 되죠? 단일 단계 방식이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갑자기 요로 하고 나오니까 어딨나? 여기 있네. 이제 이 문단 안에서 1과 2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1번 2단계 방식은 먼저 이미지에서 탐지할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추정한 후 그 영역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방식이다. 2단계라고 하더니 별게 없는데요? 높은 곳 추정, 위치 추정, 집중 탐지 이게 1단계, 2단계인가 봐요.
각 과정이 별도의 인공신경망을 통해 인공신경망 1, 2 이렇게 1, 2단계가 되나 보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체를 판별하는 정확도는 높지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여 탐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리다. 단일 단계 방식은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그냥 지나가면 대충 그냥 하나의 단계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통해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얘는 두 가지 정보였잖아요. 두 개의 인공신경망 가지고 두 단계에 걸쳐. 얘는 하나의 인공신경망으로 한 단계 YOLO가 있다. 원래 You only live once 죠? 그냥 막 쓰고 살아라 할 때 그게 YOLO인데 여기선 look once 해서 한 번만 딱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YOLO는 어디에 속한다? 얘는 2번 단일 단계 방식에 속한다. 즉 1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지니지 않을 겁니다. YOLO는 이미지가 입력되면 먼저 이미지를 S 곱하기 S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한다. 아까 말했죠. 여기 안에서 생기는 궁금증이 100% 안 풀린다고. 이 경계상자랑 위에 경계상자 또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달라요. 결국 같은 경계상자는 맞는데 제가 또 짜증나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봤죠. 공부가 수준이 얕긴 하지만 다르던데요? 중간 단계가 많이 빠져있어요. 이 글은. 그래서 이 경계상자들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서 저 위에 경계상자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나와있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N개를 표시한다. 표시하면 되지. 그리고 이쯤에서 저는 오른쪽에 쓰기 시작합니다. 왜?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왔는데 걔를 외울 자신은 없으니까. 먼저 S 곱하기 S 영역을 분할한다. 그리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각 영역 N개의 경계상자를 나눈다. 그 다음 이때 뭐도 한다. 각각의 경계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도 예측한다. 확률 예측도 한다. 그런 다음에 경계상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탐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비례반비례네요. 많을수록 탐지 속도는 느려진다. 이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경계상자의 수가 제한적인데 일반적으로 n이 뭔데? n개. 요 n은 5 이하다. 그랬구나. 그러면 s 곱하기 s를 좀 짜증나니까 한번 숫자 예를 들어보고 갈게요. 2 곱하기 2야. 4죠. 4개의 영역으로 나눴어. 근데 경계상자가 만약에 2하니까 5개 있다 쳐요. 그럼 총 경계상자 몇 개일까요? 20개.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랬다. 이 다음 단계가 없네요. 각 경계상자의 데이터는 BX, BY, BW, BH, PC와 C로 표시되는데 먼저 이 녀석들 경계상자의 중심점 좌표이며 BW와 BH는 폭과 높이이다. 오케이. 그리고 PC는 해당 경계상자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 값이고 C는 3번, 4번인데 C는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 값이다. 지나가면 안 돼요. 확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나를 예상하세요. 이 문제 풀다 헷갈릴 거잖아. 그러면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PC는 어떤 객체가 존재하긴 할 확률이구나. 객체가 존재를 하거나 미존재하겠죠. 그 다음 C는 그 객체가 뭔데? 존재하는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 값이다. 그 객체일 찾는 그 객체일 확률이다. 까지 해서 내용을 더 파고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BX, BY는 항상 기준이 되는 하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지만 X, Y가 뭔데? 중심점 좌표 오케이.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다양하게 표시된다. 크기가 뭔데? BW, BH요. 폭과 높이니까 크기잖아요. 앞정보랑 연결하기.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표시된다. 이런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구역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W랑 H, 이 X랑 Y는 여기 존재한대. 근데 이 경계상자 자체의 크기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래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개수만 정해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랑 각 대상의 크기에 맞는 경계상자를 표시하고 얘랑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문제는 안 틀리거든요. 근데 잘못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면 안 돼요. 영역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눈 구역 안에 상자가 몇 개 들어가냐 그런 느낌이랑은 아예 다른 내용이다까지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랬다. C는 미리 학습된 M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객체일 확률을 표시한 값으로 C는 뭐였으니까 찾은 그 녀석이 내가 찾던 그 녀석일 확률.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짓수에 따라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짓수가 결정되며 그렇겠네요. 미리 학습된 데이터가 없으면 미리 학습된 만큼만 판단 가능. 데이터랑 대조해보는 방식인가봐요. 그거에 따라 C의 개수도 결정된다. 개수는 뭐다? M이다. 물론 한 번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개수가 나오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사실 개수는 당연히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병아리, 사자 있으면 병아리일 확률, 사자일 확률 해가지고 C의 개수가 이제 병아리, 사자가 2마리라면 2개 나오게 되겠죠. 한번 예를 들고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영역별로 이미지에 있는 대상들을 확인하고 그 대상이 특정 객체일 확률값을 계산해서 총 S 곱하기 N 그리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공식은 괜히 한번 곱씹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 이후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과 앞정보랑 연결. 뭔데요 이거? P, C. 그것이 특정 객체일 확률값을 곱하기 C. 해당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인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 신뢰도 점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 다음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의 위치와 객체의 판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낸다. 모든 경계상자들은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짓수만큼 M개 신뢰도 점수를 가지며 얘가 몇 개다? M개. 왜 이럴까요? C가 M개 존재하니까 PC 곱하기 C인데 얘를 M개 존재하니까 이 값도 M개 있겠죠. 납득하고 지나가면 좋고 이 중 큰 값을 가지는 객체가 해당 경계상자에서 탐지된 객체가 된다. 신뢰도 점수가 가장 높은 녀석을 탐지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그림을 이따 봐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탐지한다는 거야? 라는 궁금증에 대해 해결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도 그 다음 내용을 또 이 구조에 맞게 정리해 볼 수는 있죠. 물론 이전 문단에서 할 일을 다 했나는 봐야겠지만 S 곱하기 S 그 다음에 N개 그 다음 비례반비례 있었고 그 다음 BX, BY, BW 해가지고 쭉 나왔던 거 X랑 Y는 무조건 안에 있고 W랑 H는 이거랑 상관없이 영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존재해서 좀 특이했고 PC랑 C를 서로 구별하는 게 중요했으며 그 다음 S 곱하기 S 오케이 그 다음 PC 곱하기 C를 곱하면 신뢰도 점수라는 게 나왔는데 그 녀석의 값의 개수도 M개만큼 존재했다. 왜? C의 개수가 M개만큼 존재하니까. 오케이 다 했고 이제 A로 묶인 또 뭔가 어려운 내용 나오겠지? 얘도 정리하면서 처리해보자. 이렇게 이 A로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이브 하듯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준비가 된 상태로 가야 돼요. 머리의 부담은 줄여줄수록 좋은 거니까 무조건. 그런데 서로 다른 경계상자에서 같은 종류의 객체가 탐지될 수 있다. 이걸 보고 구체적인 그림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 예를 준 적도 없고 설명해 준 적도 없으니까. 이때는 각 경계상자가 하나의 대상에 중복되어 표시된 것인지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정확한 경계상자 하나만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만 딱 표시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도 궁금증이 또 해소되진 않죠. 이를 비최대값 억제라고 한다. NMS 비최대값 억제는 두 경계상자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IOU 무조건 써야겠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거래요. 이루어진다. IOU 값은 두 경계상자의 위치가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며 왜 그럴까요? 교집합이 합집합이랑 같으면 1일 테니까. 그럼 똑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이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크면 임계값보다 IOU가 크면 어떻게 하래요? 동일한 대상이다. 하나 삭제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임계값이 IOU보다 클 때겠죠? 즉 IOU 값이 더 작으면 경계상자가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여 왜? IOU가 크면 뭔데? 크면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죠? 교집합이 되게 적고 합집합만 커지는 거니까 서로 다른 되게 멀리 떨어진 녀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둔다. 왜? 다른 거니까. 왜 다른 건 그대로 두지? 대상별로 하나만 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꼭 하나만 남길 필요가 없나 보다. 이렇게 됐죠? 이러한 방법으로 한 가지 종류의 객체에 대해 그려진 모든 경계상자들 중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신뢰도 점수 기준으로 하는 거구나. 위에 나왔고 하나 삭제해 간다. 이후 IOU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낮아서 작아서 지워지지 않고 남겨진 경계상자. 이건 뭐죠? 다른 대상이란 뜻이겠죠.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경계상자를 다음 기준으로 정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기준으로 정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건 뭘까요? 같은 대상끼리 또 지우기를 하는 거죠. 하면 각 대상별로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경계상자 하나씩만 남게 된다. 라고 했는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상상하시는 내용이 배경 지식 없이 상상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틀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랬고 그 다음 내용 보면 되겠죠. 이런 원리로 YOLO는 2단계 방식에 비해 탐지 속도가 매우 빨라서 널리 쓰인다. 하지만 속도가 매우 빠른 대신 새떼와 같이 여러 물체가 한 영역 안에 모여있는 경우 일부 대상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학습 데이터를 되게 많이 준비하면 되잖아. 여기에 내용이 나오죠.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 경계상자 수가 제한적이다. 학습 데이터는 많이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의 영역 안에 모여있는 경우 그 영역 안에 경계상자를 5개의 초과로 박을 수가 없어요. 그 경계상자 가지고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데 경계상자가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의 이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학습 데이터는 하면 되지만 영역 안에 경계상자가 5개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로 내용을 납득하고 가면 이따가 문제 풀 때도 바로 풀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10번 1번 객체 탐지는 이미지에 있는 대상의 위치를 찾고 그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를 판별한다. 아까 정리했던 그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서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2단계 방식은 객체를 탐지하는 속도가 느려서 실시간 탐지에는 이용하기 어려워서 그랬고 3번 이미지에 표시되는 경계상자는 기준이 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경계상자의 개수도 있었고요. 중심 좌표도 있었고 크기도 있었습니다. 각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봤더니 개수는 n개로 결정이 되었고 중심은 경계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래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나왔으니까 얘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4번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을 말하며 C 경계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을 말하며 모든 경계상자마다 존재한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찾은 그 녀석이 이걸 확률인데 만약에 PC가 0이야. 그러면 신뢰도 점수가 0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랬고 경계상자마다 존재하는데 그 개수는 M개만큼 값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 5번 경계상자가 표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 경계상자가 그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뭘 했죠? NMS를 수행하게 되죠. 그 중에 1번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10번, 11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다음은 경계상자의 수를 2로 설정한 N이에요. 욜로 모델의 특정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가 출력되는 과정을 도식화해 나타낸 것이다. 단 입력된 이미지는 단일 객체다. 욜로 이미지 그랬고 PC가 있고 그 다음 요거는 맘대로 결정되는 거였고 얘는 안에 있을 것이다. 얘는 상관이 없다. 얘는 객체가 있긴 함. 얘는 셋, 넷, 5개예요. 왜? M은 5니까. 그래서 우린 PC 곱하기 C 각각의 내용들을 하면 신뢰도 점수라는 게 나올 것이다. 이 정도죠. 고양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얘만 보면 되겠는데요. 경계상자 1과 2가 있는데 있고 어차피 얘는 같은 값으로 곱하는 거니까 나가 고양이라면 1번 지울 수 있겠네요. 경계상자 1이 2보다 정확하게 판단했나는 곱해보면 아는데 1은 9, 7, 63 얘는 8, 9, 72 답은 2번이네요. 입력된 이미지의 전체 영역에 표시되는 경계상자는 모두 18개이다. 왜 18개일까요? 3 곱하기 3이었고 9 곱하기 2니까 9 곱하기 2가 18이라면 가능하네요. 지울게요.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모두 5가지이다. 왜? M은 5니까. 윗글의 내용으로 미리 연결해 놓으니까 바로바로 판단이 되죠. 그 다음 5번 데이터 개수 아까 뭐 있었는데 S 곱하기 S 곱하기 이거니까 3 곱하기 3 그 다음 n은 2죠? 5 플러스 m이었으니까 5 10이네요? 20 곱하기 6 6이 아니라 더해버렸네요? 3, 3, 9 9, 28
9 곱하기 20은 180. 지우신다면 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2번. A를 바탕으로 A에 대해 공부를 다시 하는 게 낫겠죠? A의 내용은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다였죠? 교집합, 합집합 내용 있었고. 1번. A의 대상이 되는 경계상자의 신뢰도 점수는 이미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겠군. A가 뭔데? 신뢰도 점수는 뭐야?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2번. B에서 계산된 IOU 값이 0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깝다? 그러면 교집합이 적다는 거잖아.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군. 뭐야? C의 과정에서 경계상자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두 경계상자가 동일한 대상에 표시된 경계상자. 동일할 때 삭제하는데? D의 과정은 하나의 특정 대상에 중복되어 표시된 여러 개의 경계상자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하나의 특정 대상 하나만 남을 때까지. D의 과정이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괜찮다. 오케이. 한 종류, 각각의 종류별로 하나씩 남는 거니까 답은 4번이 확실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5번. 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경계상자는 이전 객체의 기준이 되었던 경계상자 동일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하면서 각각의 대상별로 하나씩만 남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답은 4번. 다음 13번.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먼저 생각한 그 내용 가지고 답 찾으면 됩니다. 답은 이게 좀 매력적인 답일 것 같긴 하거든요. 3번이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에 따라 객체를 판별을 하기 때문에 학습된 객체 데이터 그 M 제한이 없어요. 미리 세 때만큼 박아 넣으면 돼요. 근데 영역별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수, 탐지는 뭘로 하는데요? 경계상자로 5개 이하여야 합니다. 세 때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일부는 탐지하지만 일부는 못한다라고 했어요. 6개부터 탐지를 못하게. 되나 보죠.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기술지문 좀 짜증났지만 이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경계상자 1, 2가 있다고 하는데 경계상자 1, 2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궁금해했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존재하고 이렇게도 존재해요. 이게 뭐냐고요. 정확히 이렇게는 아닌가? 여기에 중심점이 있게끔 이렇게 여기 존재하면 이 안에 존재한다고 본다. 라는 내용을 저는 궁금해서 따로 찾아봤더니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없긴 없던데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 혹은 제가 바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문제 푸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더 궁금해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만으로 처리한 내용 정보만으로 그 다음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기엔 또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은 지문이었다. 요런 감상평도 할 수 있는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나마 가장 할만하지 않았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랬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내용인지 곱씹고 가야 된다니까? 요게 메인인 거고요. 얘는 원래 정치학의 영역이에요. 근데 정치로 안 하겠다는 거죠. 뭘로? 경제로 설명하겠다.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세 가지 가정 1, 2, 3이 보이네요. 1번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모든 사회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 집단 말고 개인이다. 쉽네요? 2번 경제인간으로 본다. 이건 비문학 공부 많이 하고 기출지문 많이 푼 친구들은 뭐 알 수도 있겠네요. 합리적인 인간을 뭐 가정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함으로 뭐를? 비용을 줄이고요. 편익을 극대화한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 뭘 가장 중시하는지는 모른다. 마지막 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인은 정치시장으로 여기부터는 쓰셔야죠. 정치에서 정치인이 있고요. 유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한다? 소비자가 된다. 수요자가 된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뭐야? 당사자 플러스 알파 영향을 미친다. 뭐랑 다르게 경제와 다른 점 끝. 이 세 가지 과정을 바탕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이게 메인이었으니까. 그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 투표자 정리 모형이 있다. 중위 투표자 정리 모형은 단일 사안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일 경우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중위 투표자가 뭐지? 이때 중위 투표자란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의 분포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간에 위치한다고? 왜 중간을 노릴까? 이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가지며 종 모양이 뭔지 모르겠다 쳐요. 진짜 아예 모르겠다 쳐. 이거라도 그렸겠지. 만약에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좀 어이없는 내용이라는 거 알겠지만 정규 분포도 모르고 종 모양도 몰라? 그럼 대충 이런 그림은 그렸겠죠.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래는 중요해요. 근데 지금 바로 이걸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경우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왜? 가장 많으니까. 결국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중요 투표자에 의해 다수라며 가장 많다며 그래도 뭐가 아니니까 전체는 아니니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네요.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가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다른 모형으로는 합리적 무지 모형이 있다. 2번이 있고 얘가 1번인가 봐요. 중위 투표자 정리 모양 정리하고 가야겠죠? 종 모양의 분포니까 중간이 가장 많으니까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중간을 공략하게 된다. 근데 중간이 가장 많아서 공략하긴 했지만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쭉 더하면 그 사람이 더 많긴 많을 거니까 약간 이러면 좀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합리적 무지 모형.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다. 합리적 무지, 무관심을 얘기하는 건가? 이러한 현상을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무지 모형으로 설명한다.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이거네요.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지키려고 해야겠죠. 근데 그 비용이 어디에 든다? 탐색의 비용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탐색을 안 한다 이겁니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는 특정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 진달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든다. 왜? 나머지는 어차피 무관심하니까. 둘 다 문제인가 봐요. 첫 번째는 반민주적이다. 왜? 중간만 노리니까 전체를 고려하지 않게 되잖아. 그 다음 얘는 다 무관심해. 왜?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경제적인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익 집단, 약간 로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만 반영하게 되니까 정치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공선택론자인 뷰캐넌이라는 사람은 사회의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들 뭐였죠? 1번과 2번이 발생하는 문제. 뭔지 곱씹으시고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헌법제도에서 찾아야 된다. 헌법, 정치, 경제학을 제시했다. 얘가 해결책이래요. 전체 구조로 본다면 PS에서 S에 해당하는 거겠죠. P1과 P2가 있었다면 S로 다 해결을 할 겁니다. 뷰캐넌은 헌법, 정치, 경제학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헌법 제정 이후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으로 결정되는 일상적 정치이고 번호 1번. 다른 하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2번 헌법적 정치이다. 2번이 있고 1번이 있는 거네요. 헌법적 정치는 2번. 일상적 정치에 1번.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활동이고 일상적 정치는 헌법 안에서 2번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활동이다.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뭐야 똑같잖아. 이를 위해 헌법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 뭐를? 2번을 개혁. 왜?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합의하는 것 1과 달리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익에 편익을 준다. 왜? 이익을 모르니까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한다. 경제적 인간이어도 이거 하면 괜찮겠네.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1번이 일상적인 거니까 그땐 다 자기 이익만 엄청 추구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1번의 바탕이 되는 2번의 단계에서 무언가를 잘 정해버리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이네요. 꽤나 다시 돌아보면 여기선 1, 2, 3에 대한 내용만 따로 알면 됐고 그 다음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은 왜 그랬으며 문제가 뭐다.
그럼 얘도 왜 그랬으면 문제가 뭐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1번과 2번 중에 2번이어야 한다. 왜? 1번은 너무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2번은 자기 이익이 뭔지 모르지 않느냐. 그때 정해버리면 걔를 바탕으로 어차피 1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좀 하나로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 풀러 가볼게요. 14번. 기존의 정치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경제를 끌어들였다는 점이겠죠. 처음 시작의 내용이었으니까. 여기단 개인이라고 쓸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 여기 있었는데요. 당사자 플러스 알파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 4번.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이론으로 분석하는가? 1번 이론과 2번 이론으로 분석한다. 5번. 공공선택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 적이 없다. 답은 5번. 15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효용은 정치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 왜? 정치인도 사람이자 인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제하는 거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치인도 사람은 맞으니까. 2번. 국가는 전체니까 무조건 개인이어야 한다. 1, 2번. 뭐야? 국가이다 라고 말하면 답은 그냥 2번이 돼버리네요. 좀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저처럼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3번. 의사결정의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4번.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이익 집단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 얘는 합리적 무지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5번. 유권자는 그랬다. 얘도 합리적인 무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었으니까 바로 지우면 되겠고요. 16번. A를 적용하여. A 뭐였는데? 중위. 종 모양이라는 게 이거구나. A를 적용하여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A가 일단 기준이 되겠네요. 얘를 적용해서 얘를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L 성향 이게 있고 오케이. 갑은 M의 입장에서 무조건 갑이 승리했네요. 을은 R 성향인 B의 입장에서 을은 졌네요. 단일한 정점 선호를 가진다? 이건 윗글 내용 그대로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1번. M의 왼쪽에 있는 L 성향의 유권자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만약에 한 번에 내용 파악이 안 됐으면 왜 그렇지? 하고 찾으러 가시면 돼요. 가까운, 거리상으로 가까운. 그래서 중간에다가 하는 거구나. 여기 쓰면 제일 가까운 게 M이죠? 지울게요. 2번. M의 입장에 갑은 당선가가 높을 것이다. 갑이 이긴다니까요. 3번.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A. 문제가 이래도 되는 건가? 누가 봐도 이게 다르긴 하죠? 가까운 쪽. 답은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4번.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건 이게 얘를 넘어가야 M에 갈 테니까 당연히 을에게 투표하긴 하겠죠? 5번. 을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을 수정한다면 갑처럼 해야 한다. 왜? 갑이 이길 테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7번. 기억처럼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안 되는지부터 볼까요? 4번, 5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일상적 정치를 하는 과정보다 헌법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근데 누구나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쉽기 때문에 얘는 1번과 2번 중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일상적 정치에 대한 내용. 그 다음 5번 봐봐요. 일상적 정치보다 헌법적 정치를 통해 1보다 2를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안에 합의하는 것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안에 합의하는 것. 얘가 1번이에요. 그래서 얘도 또 지워집니다. 답은 자신의 이익이 뭔지 잘 모른다가 핵심이에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문제니까 확인하시면 좋고요. 1번. 일상 개인의 활동을 수정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있죠? 그 다음 2번.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의 규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먼저 적절한 걸 찾았다면 3, 4, 5 중에 고민하게 됐을 거고요. 그 중에 4, 5를 지우고 3을 고르시면 딱 좋았던 이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비문학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학 좀 실전적으로 해볼게요. 연계가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7월 교육청이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고2 6월 모의고사랑 동일한 작품이 나왔다고 하시던데 잘 저는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정도만 전해드리고요. 실전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건 이유는 없거든요. 왠지 모르지만 제가 현대시부터 봅니다. 현대시 어떻게 하기로 했나? 시를 읽기로 했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 내용 가지고 문제 푸세요. 대략적인 주제만 알아낸 다음에. 근데 가의 대략적인 주제 알아내기 힘듭니다. 화자 중심인 시예요? 대상 중심인 시예요? 그나마 대상 중심인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저희 현장 강의에서는 열심히 같이 훈련하는 내용이죠.
대상 중심의 시라면 대상의 특징을 찾을 건데 하나의 대상이라기보단 대상 자체가 풍경입니다. 풍경.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본 풍경. 그렇겠죠? 그 다음 뭐야, 열고 닫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자체의 어떤 풍경입니다. 근데 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엔 좋은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꽃상효가 나오죠. 그러다 끝까지 그 꽃상효의 이동 경로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배가 떠나자 어둠이 오고 별빛이 또 우수수 쏟아져 내렸단 말입니다. 어둠이 왔고요, 별빛. 근데 별빛은 엄청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왜 별빛 많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꽃상효는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죽음과 관련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를 풍경, 그리고 문을 여는 구조랑 문을 열고 다시 나오는, 문을 닫고 나오는 구조까지로 장식되어 있는 시 끝. 이거밖에 모릅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 더 알게 되겠죠. 누이여 화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목도 있었으니까 문을 열고 본다는 게 아마도 꿈이었고 문을 닫고 나오는 건 꿈에서 깨는 그런 과정이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되나? 너무 허접한가요? 실전이에요 이게. 그 다음 누이여, 제목 봐야죠. 나리나리 개나리, 알 수 있는 게 없죠. 누이를 부르네요. 또다시 은빈을 더미를 일으켜서 설명을 했다. 너의 생애를 소리 없이 꺾어갔던, 뭐야, 죽었네요? 특이하다. 왜 특이하다 하냐면 가랑 나는 원래 그냥 따로 선정한 다음에 둘 사이의 공통점은 나중에 어거지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공통점 때문에 거의 설정한 느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다루고자 했네요. 살아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그러다가 나는 뭐 하는 거야? 나와 누이가 죽은 상태에서 잠궈서 시간뿐이라. 감탄이 나오면 주제랑 맞닿아 있게 되죠.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누가 죽었다는 거지? 하나의 작은 죽음은 누이의 죽음일 거고, 큰 죽음들은 아마도 자신을 비롯한 많은 것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추모하면서 슬퍼하고 있네요. 누가?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누이의 죽음, 거기서 추모하고 슬퍼하고 있다. 뭐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찬물로 눈을 헹구며 우네요. 틀리지 않을 정도만 주제 파악하시고 문제 풀면 됩니다. 27번 1번.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얘를 찾아야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얘부터 볼게요. 물음의 형식 제발 하나라도 거느리는가. 이젠 가를 찾아야 됩니다. 시행의 반복이니까 기준 빡세게 잡으세요. 한 줄이 한 글자도 안 다르게 똑같아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 문을 닫고.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제발. 똑같네요. 답은 1번. 끝. 더 이상 보는 게 아니에요. 주제랑 상관이 없잖아요. 형식만 나오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찾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건 단순 손가락 걸기 그딴 게 아닙니다. 주제랑 상관없이 틀릴 영역이 없잖아요.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찾았기 때문에 그냥 답은 1번인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냥 무조건 손가락을 걸라고 했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의 정도에 따라 1번이 답인 이유에 따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얘는 넘어가야죠. 2, 3, 4, 5를 왜 보죠? 28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사용된 기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표현법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기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표현법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문학은 애매하지가 않아요. 28번 1번.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일은 죽었다. 일은 죽음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넘어가요. 왜? 대략적인 주제랑 일치하니까. 살아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 아파하며 살고 있다. 좋고요. 뜨거운 안개가 하다가 극복. 28번의 기준. 대략적 주제와 반대말입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지 자세한 내용 가지고 그런가? 아닌가? 내가 한 해석은 이런데 좀 다른데?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문학은 애매할 수 있지만 문학 문제풀이는 절대 애매할 수가 없으니까. 28번의 답은 5번. 29번.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먼저 찾아야겠죠? 기억. 숲속. 낯따기. 깃을 치며 운 곳 정도? 가시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근데 니은.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산보는 산책이기 때문에 화자의 산책 장소. 화자는 뭐 속에 있는데 누이를 잃은 슬픔 속에 있죠. 희망을 상실한 공허, 시련에 맞선다. 기억부터 맞아야 되니까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시련에 맞선다? 화자 중심의 시가 아니었는데.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니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기억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 숲속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마을의 풍경을 봤으니까 직접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겠고, 심지어 산책을 했으니까 니은이 더 있겠네요. 3번 생명력이 느껴진다. 근거가 있나? 언제나 근거만 있으면 그런 해석은 가능하다. 깃을 치면 울었다. 수천 마리의 낯닭이 울었으니까 인정이죠? 니은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뭐야? 주제가 슬픔이고 고통이니까 니은에서도 고통을 느꼈겠죠. 누이가 죽었고 슬퍼하고 있는데 니은에서만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리 없으니까.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을 솟구치면 떨어져.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그것의 모습이다. 슬퍼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간이에요. 주제와의 관련성 가지고 내용을 바로 니은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볼 근거가 없으니까 주제대로 그냥 가주는 거죠. 계속 슬픔을 느끼고 있는 화자니까 니은은 화자가 걷고 있는 공간일 뿐이니까 기억은 주제는 잘 모르겠지만 앞뒤 근거가 분명히 확실하고 니은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니까 그냥 3번이 답이 되는 이런 순간이 됩니다. 29번은 어떻게 푸는 건가요? 기준은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얜 적절한 건 문제 라는 내용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요게 실전적인 풀이라면 풀이고 만약에 니은 관련한 근거를 조금 더 찾고 싶어. 그러면 요걸 찾는 거죠.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 뜨겁단 말이죠. 근데 맨발로 산보한다. 더 뜨겁겠네. 근거가 있으니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에도 괜찮고요. 답은 3번. 실전적으로는 아마 주제 가지고 그냥 풀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 모르는 말들이 되게 많았을 테니까. 근데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 분명히 근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었다. 둘 다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거 바탕으로만 해서 근거 바탕으로만 해서. 주제에 완전 반대되는 어긋나는 얘기만 아니라면 근거 있는 내용은 언제나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요. 넘어갈 수 있겠죠? 30번. 좀 확률적인 거긴 한데 가 위주로 나올 거예요. 왜? 가 가지고 뭐 한 게 없어요. 별로. 가의 내용 가지고 한 게 없죠. 가 가지고 나오겠죠 뭐.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가 기준입니다. 비문학처럼 보기는 거들고 윗글이 기준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죽음은 그랬다. 가에 대한 부족한 해석을 이제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여기까지 알아.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삶과 죽음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 꿈속과 꿈 밖도 연결돼 있고 오케이. 보기를 근거로 문제를 풀지만 나름의 다른 기준들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긴 해야겠지. 1번.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 문이 아니라고 말한 거. 오케이. 보기의 내용이 맞으니까 일단 넘기는 거예요. 2번.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산모롱이 길로 가다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 그런 근거가 있겠네요. 삶과 죽음이 연결, 보기의 내용대로만 맞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3번.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아이고, 여기까지 보면 보기에는 다 맞아요. 보기에 어긋난 건 없네요. 이제 나에서 원래는 찾아야 됩니다. 보기에 어긋난 걸. 근데 결과적으로 나에도 어긋난 건 없어요.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내용일치로 가야 됩니다. 원래 보기 문제에서 보기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선택지가 나왔을 땐 바로 그럼 뭐가 틀린 거지? 하고 이제 윗글로 가서 내용일치로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2단계에서 풀려야 됩니다. 바로 그냥 보기랑 여러 내용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얘가 답이잖아 하고 바로 결론을 냈다면 별로 좋은 풀이를 한 게 아니에요. 쭉 봤더니 이건 아닌 거겠지? 별빛을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거 인정. 근데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 여기까지는 뭐였죠? 이렇게 닫았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까지가 꿈속 내용이에요. 별빛이 웃을 쏟아져 내렸다? 경계에 걸려있단 말이죠. 답이 나오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용일치. 그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답은? 전체적인 방향이나 주제나 이런 거에는 어긋난 게 없죠. 하지만 그 부분이 근거가 되면 안 됐어요. 왜? 내용이 안 맞으니까. 내용일치로 푸는 문제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현대시였고요. 고전시가로 가볼게요. 고전시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보기를 통해 주제를 찾고 그 보기에서 말한 적이 없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걔네를 좀 표시하면서 보기에서 말한 주제와 해당 부분에서 찾은 그 다른 내용들 걔를 나중에 합쳐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 끝나는 게임이다. 근데 짜증나는 건 보기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도움이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도움 안 되는 보기다. 그럼 다른 데 보기가 있나? 없어요. 그냥 읽어야 됩니다. 가를 읽고 성산별공 나 공부한 적 있어서 알아. 제일 좋았겠죠. 약간은 순위가 좀 밀린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요 작품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읽고 알아냈어야 했습니다. 고전 시간은 너무 어려워라고 많이 말은 하지만 모르는 것들 버리고 주제만 뽑아내려고 읽는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될걸요? 쭉 하다가 어떤 결론 내면 될까요? 자연 긍정. 이 정도 결론만 냈어도 괜찮았는데. 어디를 봤으면 자연 긍정의 결론을 낼 수 있었을지 한번 볼까요? 석양의 흥이 겨워 피리를 붙겨보니
뭐 요 정도. 그 다음 모르겠다 치더라도 밑에 내용 보면 필요 없네요. 소선 적벽부 봐도 그닥이고 만수천림 꾸며내는구나. 모르는 말일 것 같고. 산옹의 이 부기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얘 알 것 같은데요? 산옹 옹은 알잖아요. 가어옹 이런 걸로 많이 배우니까. 할아버지 산에 사는 할아버지의 이 부기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엄청 부자일까요? 아니겠죠. 자연을 즐기는 그 마음을 남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일 거란 말이죠. 다음 산중에 한기를 쌓아두고 한기가 뭔데? 책. 이 사람 학문도 하네. 추가 내용파. 그리고 시운이 일락배락하였는가? 일락배락 뭔데? 흥했다가 망했다가. 귀는 씻었던가? 뭐야?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 그 다음 박소리 핑계하고 표주박하는 기사 허유가 핑계하고 조장이 가장 높다. 이걸 긍정하네요. 속세를 멀리하는 걸 긍정하는 것 같은데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세사 속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요 정도? 엊그제 빚은 술 시름 적게나 하로리이다. 술과 시름 적게 즉 자연 속에서 흥취. 실전적으로 읽으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자연 긍정하는 내용을 느낌적으로만 알다가 여기서 학문도 있었고 또 무언가 얘를 긍정하면서 속세를 멀리하는 내용까지 있으며 마지막에 자연에서의 흥취로 마무리한다. 요 정도. 이거까지만 읽었으면 괜찮았죠. 바로 문제 풀러 가면 되니까. 1번. 가와 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주제를 열심히 찾았는데 주제랑 상관없는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제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 석양. 제발 나의 하나만 인생 100년 하다가 서산에 해적한다. 끝났다. 표현이라고 했지 시어라고도 안 했고 뭐 기준을 준 게 없으니까 분위기 형성도 당연한 거잖아요. 답은 하늘이 무너져도 1번. 단순 손가락 걸기가 아닙니다. 1번이 답인 거예요. 확실하게. 표현법이었으니까. 23번 바로 풀면 돼요. A부터 E까지가 다 뭐니까. 싹 다 가작품에 대한 거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먼저 가야 되는 건 의심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 의심은 뭘 바탕으로 하나? 당연히 대략적 주제를 바탕으로 하죠. 1번 소먹이는 아이들의 피리소리를 하다가 그럴 수 있겠네. 2번도 그럴 수 있겠고 3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늙은 중이 가버린 것에 아쉬워하며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4번 의심해야죠. 왜?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있다? 사람은 속세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D 가서 보세요. 의심 후 확인. 전하지 마오. 얘 가지고 푸는 거고요. 또 하나 이슬세라 리을세라죠. 원래 리을세라는 고전시가 공부했다면 알아야만 합니다. 뭐뭐일까 혹은 뭐뭐 할까 두렵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까봐 두렵다. 답은 4번. 대략적 주제에 아예 반대말이어서 의심했고 확인하니까 대략적 주제 플러스 내용 일치로 문제가 풀린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24번. 적절한 건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막연해도 좋으니까 나의 답 먼저 만들기. 기억과 니은 보고 올까요? 기억 자연에서의 즐거움. 니은 속세. 똑같은 북이지만 자연이고 속세예요. 1번 과거를 극복하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 넘겨요.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나의 주제라도 대충 알고 옵시다. 봤더니 만기하오리라. 뭐야 끝났네. 답은 2번 자연 좋아하고 속세 멀리하는 시였습니다. 주제 알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25번 얘를 다 읽으셔야 돼요. 이제 언제쯤 좀 편하게 읽힐 만한 구절이 있냐면 밤나무를 좋아한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요 정도? 요 내용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요거에 대한 브릿지를 가지고 와서 윤공은 이 부분으로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 것. 요 정도면 아마 편하게 읽을 만한 내용이 될 거고요. 밤나무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 내 친구 얘 윤공은 밤나무 같은 사람이야. 끝. 25번. 굉장히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왜 짜증나는 문제냐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처음에 1차 시도로 답이 안 나와야 맞는 문제예요. 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1차 시도가 있고 2차 시도가 있으면 1차 시도는 분명히 이래야 한다. 쉽게 냈을 가능성. 이 문제가 쉽게 나왔다면 답은 뭘까?를 먼저 보고 쭉 쉬운 기준으로 쭉 한번 훑는 거예요. 이게 문학 문제풀이거든요. 2차는 어렵게 냈을 가능성. 2차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좀 짜증나는 문제예요. 1차로 의심한다면 요런 게 있죠. 그 덕목이랑은 안 맞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 됩니다. 왜? 성향이 비슷한 것들끼리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 2번 의심할 내용이 아니에요. 3번도 여기만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맞는 말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4번 9번 자리를 옮겨 이건가?
하고 의심할 만은 해요. 내용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은. 근데 가서 읽어보면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라고 아주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또한 의심할 만하죠. 왜? 다른 위치에 있어요, 혼자. 근데 정확히 하나하나 대응이 2번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또한 완벽하게 맞는 말이 됩니다. 뭐가 틀렸나? 늦게 벼슬에 오르기까지가 아니라 오르고 나서. 답은 3번. 완벽하게 내용 일치로 답이 나오는 순간이죠. 어렵고 치사하게 낸 문제가 맞아요. 근데 많이들 어렵게 못 느꼈다는 건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없이 푸는 것 같아요. 그냥 풀었더니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보니까 답은 3번이잖아.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이 문제에는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원래는 좋지 않게 작용할 만한 그런 문제풀이 기준이라는 점 또 알고 지나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쭉 보다 보면 대략적 주제로 나옵니다. 가의 주제가 뭐였죠? 자연 좋아함, 그리고 학문, 뭐 수양도 하면서 속세 좀 멀리한다. 나의 주제는 자연 좋아함, 다는 내 밤나무 같은 친구를 소개하지. 사람이 좋아하는 거랑 이 사람의 성정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더라. 같은 것끼리 끌리게 돼 있어. 답은 5번. 주제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내용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주제에 맞으니까 넘어가는 내용이 되는 거고. 보기가 기능하지 못해요, 기준으로. 그래서 대략적인 주제라는 기준을 가지고 쭉 풀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고요. 이제 소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인데 많이 영웅 소설 같은 걸 읽어본 친구들은 좀 편하게 읽힐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많은 것들을 주죠. 근데 새로운 정보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정보는 요 정도.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 이 여러 영웅을 찾아야 돼요. 이 정도가 다고요. 또 여기서 진씨라는 성을 준다는 점 읽으면 되죠. 말했어요. 읽을 땐 대략적인 줄거리 파악과 보기와의 대응만 확인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 100% 돌아가서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룰만 지키시면 되게 많은 게 달라져요. 성우는 항록을 데리고 항록이 영웅인지 아직 모르죠. 그러다가 윤승시댁이 야반도주를 했다.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나쁜 사람인가?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이상이 여기 묻기를 진상서 이거죠. 이 상서라는 말에도 익숙해지는 게 좋겠지만 이 진씨인 게 핵심이죠.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진상서는 귀양돼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붙들려 황도로 올라갔다. 뭐지? 여기서 물음표가 찍힌 맞아요. 성운 진성운전. 어린 시절에 떨어졌는데 그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나 보구나. 언제쯤 어디로 갔느냐? 그러다가 따라갔다. 그랬더니 결박한 사람을 풀었는데 뭐야 이거. 이때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그러다가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 진성희 씨인가 보죠? 근데 누이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마도 앞뒤 내용 안 읽어서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장을 하고 있던 게 아닐까. 이게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누이임? 여기서 남장을 떠올리고 그냥 지나갔어야 돼요. 여기서 뇌정지가 와서 남자인데 왜 누이? 하고 멈춰있다면 이건 고전 소설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만하겠죠. 여자가 남자로 변장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소설은 되게 많으니까요. 그랬고 그랬구나. 구했고 기뻐했구나. 연나라가 침입하자 싸웠다. 전쟁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요거 항록, 순경, 호원 요거 유경만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항복한다. 유경만 나쁜 사람. 항록과 순경, 호원 영웅들 쭉 읽어보면 호원 어떻게 더디 오는가? 살려주세요. 어디 오는가? 그러다가 얘 누구야? 자결했다.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유경만인데 유경만은 끝까지 말을 안 하네. 만부지를 갚아야겠다. 유경만이 나쁜 사람이자 아버지의 원수. 끝. 18번에 요걸 푸는 법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봐봐요. 시간의 역전 보고 지우는 거예요. 왜? 고전시가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낮고 우린 되게 일반적인 고전소설을 읽었으니까. 또 하나 성격 변화 지우는 거예요.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 변화를 보여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고전소설은 성격 변화가 잘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꿈과 현실의 교차? 꿈과 현실의 교차? 우린 꿈을 본 적도 없고 이게 나올 확률도 적고. 그 다음 시점의 변화 말이 안 돼. 왜? 전지적 작가로 이어질 테니까. 이런 다음에 5번을 있나? 하고 확인하고 찍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이게 근거는 예로 나와 있거든요.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얘를 서술자의 개입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 애매해요. 산천과 초목과 관련해서 함께 슬퍼한다는 내용 가지고 활용해서 나오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많이 있죠. 근데 이런 형식일 때보다는 조금 더 서리법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야 확실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슬피 통곡하니 산천과 종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라고 그냥 서술자의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애매하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를 지우고 약간 예시들에 기대어 정확도를 높인 후에 5번을 판단하는 이런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얘를 보자마자 무조건 주관적인 판단일 거야, 주관적인 평가일 거야, 글쎄요, 주관적인 평가라고 볼 만한 완벽한 예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5번을 찍을 수는 있었죠. 1, 2, 3, 4를 지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19번 내용을 치니까 다 확인하셔야 돼요. 윤승지가 누구지? 나온 적이 없는데 찾으세요. 처음에 나오는 거였고요. 정확히 세 글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 분명히가 근거가 돼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을 바로 확인하고 찍었다면 분명히를 보자마자 1번을 당연히 찍을 수 있었겠죠.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20번. 보기의 내용은 뭐 다 알았고 다시 봐도 뭐 별게 없죠? 1번. 진성훈과 순경이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것을 보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 순경이 영웅들이 맞나? 오케이, 맞네요. 하고 지우고. 그 다음 2번. 성의가 서로를 확인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니 이산가족. 오케이. 3번. 적들의 항복을 받고 유경마를 잡아 죄를 물은 것을 보니 개인적인 원한도 갚게 되었다. 개인적인 원한. 아버지의 원수. 오케이. 4번. 유경만이 연나라의 패배를 탄식하는 것을 보니 진성훈의 적대자인 유경만은 진상서를 참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보기에 없다. 없다고 해서 답은 아니에요. 보기에 없으면 얘가 후보가 됩니다. 근데 이 후보만으로 답이 되진 않아요. 5번까지 다 보기에 있다면 지문에 근거가 없어서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근거라고는 안 하죠. 후보 이후에 내용 일치로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소설은 거의 다 내용 일치로 나오잖아요. 유경만은 말한 적이 없다. 답은 4번. 5번. 호원을 살려주소서. 여기 얘 말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서로 도우며, 처음엔 서로 도우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있었고 5번까지는 지운다면 답이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 정도고요. A가 뭔데? 여기서 듣고 나서 아버지를 따라간 그 누이를 찾으러 갈 수 있었구나. 적절한 거니까 먼저 답을 만들고 오면 좋았고요.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딱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고전 소설이었고요. 현대 소설하고 마무리해보면 되겠네요. 현대 소설에 보기가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빈약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 보기랑 고전시가 보기. 고전시가 보기는 아예 쓰레기라면 얘는 그나마 뭔가 있어요. 최대한 도움 받으셔야 돼요. 읽고 나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은 그렇다. 그렇구나. 그 다음 사람들은 그래 희생양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희생양 누구냐 이거죠. 그 다음 공동체 내부의 긴장감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에게 위기의 책임을 지우며 자신들의 결속을 다진다. 해결하고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는 게 희생양을 만드는 목적이구나. 이게 다예요. 우리는 결국 희생양이 누구냐, 희생양이 누군지 딱 알게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희생양을 그렇게 만든 이유 정도로 알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답니다. 읽어야죠 뭐. 호랑이 사건 이후부터 윤봉이에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윤봉이 희생양인가? 특이한 재주. 뭐야, 군가도 부르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되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희생양 아닌 듯? 하다가 아주 내놓은 바보로 이제까지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우리 윤봉이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정자마당에 들르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도 꾹꾹 불러세우곤 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나왔네요. 이처럼 엄청난 인기에 값할 만큼 윤봉이의 재간이 하루아침에 눈부시게 급성장해버린 건 아니었다. 그럼 왜 그런 건데? 희생양으로 삼은 거네. 어눌했고 바보였다. 어쩌지 못할 바보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극성이 윤봉이의 꽁무니에 졸졸 매달려 다닌 건 대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그 점에 관해선 아버지의 견해가 옳은지도 몰랐다. 윤봉이가 근처될 때마다 아버지는 곰을 이야기했다. 여기서까지 아직 희생양 모릅니다. 우매함, 최저 기대,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순간, 한치 넘어가는 순간 박수를 보낸다. 곰이 되어가는 윤봉이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였다. 아버지는 슬픔을 넘어 분개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극성 뒤에 방패막이 끝났네요. 희생양은 윤봉이었다. 자기네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데 이용. 아까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아버지가 가진 남모를 괴로움은 어머니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곤 했다. 어머니는 모르네요. 아버지 혼자만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랬구나. 맹훈련 시켰다. 심지어 인민군 병사가 와서 맹훈련 시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봉이는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는 참말이지 장대로 보름달을 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 바뀌었지? 인민군 병사가 갑자기 떠나버렸다? 박수와 노래에 칭찬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바보 윤봉이로 통한 당시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왜? 여기서 말하는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이 그걸 선전하는 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게 됐나 보죠. 그랬다 하기야 그랬다 죽은 게 돌아가고 있었다. 들고 있었다 신경을 안 썼다. 다만 뭔데? 인제는 내놓을 만한 게 못 되는 그 버릇이 배려를 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왜? 아무 때나 가서 또 공산당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보죠? 인민군가를 불렀다. 죽창으로 찔린다. 아, 이제는 하면 안 되나 봐요. 뭔가 전쟁이 끝난? 뭐 그런 정도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눈치가 완연해졌다. 찬란한 기억을 몰아내고 적당한 선물이 우리에겐 없었다. 일 때가 되어서 그랬다. 위태위태한 명물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관대했다는데요? 누가 시비하겠냐? 근데 위에는 뭐였지? 어머니가 그랬다. 결국 어머니 입에서 아깐 어머니는 괜찮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 이때 이젠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는 관대하다. 뭐 이러네요. 근데 불행히 아버지 신상에 슬금슬금 어떤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됨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불행을 끌어들인 흉물로 우리는 마침내 윤봉이를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안 좋은 결말이 됐네요. 윤봉이는 결국 희생양이었으니까. 31번. 1번은 어려운 내용이고 2번은 시점 내용입니다. 3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요약적으로 진술하면 전개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거 3번은 개념어로 지웠어야 됩니다. 4번 병렬. 가능성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여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입체적이라는 건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저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이어야 되는데 다양한 체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1번 3번, 4번, 5번을 고민하기 전에 2번이 답이 아니어야 고민하는 겁니다. 왜? 얘는 시점 문제니까.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면 답은 2번입니다. 처음부터 나와요. 우리. 그 중간에 나도 되게 많이 나오죠. 2번이 답이라면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3번 지운 것도 오바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2번. 왜? 쉬울 가능성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며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그 가능성은 무조건 시점에 몰려 있으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32번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요. 왜? 대충 봤으니까. 답은 근데 2번이에요. 왜? 윤봉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3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한 마리의 곰. 뭐죠 이건? 아버지만 아는 한 마리의 곰은 기대치가 되게 낮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양이라는 거죠. 5번 끝난 거고요. 34번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참고해요. 보기가 기준입니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를 봤더니 보기에 어긋나는 내용은 아니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그 다음 5번 얘도 흉물로 지목한 것은 얘는 5번은 좀 다른 차원의 내용이네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윤봉이의 관계만 나오다가 마지막엔 가족들이 또 하나의 어떤 희생양으로 윤봉이를 설정했다면 또 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4번 봐봐요. 가족들이 윤봉이에게 찬란한 기억을 대신할 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은 이 가족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이익을 얻는 계기로 작용했겠군. 그러려면 찬란한 기억을 대신 채워주지 못한 것 이것 자체가 희생양으로 삼았다가 돼야 돼요. 일단 4번은 보기에 어긋납니다. 희생양을 찾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거죠. 일부러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라. 보기에 어긋나서 4번이기도 한데 하나 더 플러스 내용일치도 가능하죠. 왜? 가족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얘를 희생양으로 세운 것도 아니며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 자체도 안 나왔으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화를 내고 하지 마라! 좀 짜증나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심지어 답은 여러모로 4번이었던 이런 문제로 풀 수 있겠네요. 34번은 보기 플러스 내용일치였다. 볼 수 있고요. 내용일치. 얘는 뭐 적절한 건 문제. 얘는 시점 플러스 알파로 푸는 건데 시점에서 답이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풀이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통 과목 해설을 마무리 해볼게요. 질문 있거나 조금 뭐 설명에 미흡한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 안녕.